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미 국방부도 병력 태세에 변함이 없다며 한미 양국 모두 일축했습니다. 루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다면서 노숙 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무조건 노숙 농성을 펼치는 것은 국민에게 참으로 염치 없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도 공당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가면을 쓰고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를 열었습니다. 27년 만에 구성된 탁구 남북 단일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숙적 일본과 준결승전을 치렀습니다. 3대 0으로 패해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이렇게 남북이 하나 되는 모습 보니까 터키 남서부 휴양지에서 한국인 부부 동반 여행객을 태운 미니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해 안에 4명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주한미군 철수 관련 발언들이 심심찮게 논란이 되고 있는 터여서 이 보도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미 국방부는 일단 주한미군의 임무 규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먼저 보도의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주한미군을 줄이는 문제가 미북 회담의 협상용은 아니라면서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에 대한 필요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달 27일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That part of the issues that we'll be discussing in the negotiations with our allies first and of course with North Korea. 또 트럼프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한국을 공짜로 보호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트럼프의 명령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시에 미 국방부 등 다른 기관 관리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국방부는 논란이 일자 주한미군 임무와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즉각 백악관과 접촉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때이른 주한미군 철수 감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 해빙 분위기에 혹시라도 악재로 작용할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어서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감축설 보도가 나간 직후인 오전 9시 15분 청와대는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는 긴급 문자를 보낸 뒤 약 1시간 45분 만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 백악관 NSC 핵심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외신 보도 하나에 백악관이 할 해명을 청와대가 앞장서 대신한 모양새입니다. 앞서 문정인 안보특보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문 특보는 이후 평화협정 뒤에도 주한미군은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에 청와대가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남북관계 개선의 우호적인 여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소재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쉽게 동의할 거라는 그런 의심이 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현 정부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평화협상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은 조정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나흘 만에 다시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남북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중 정상은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차이나 패싱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한중 간 인적, 문화적 교류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사드 보복 해제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왕이 부장에게 언급한 한반도 평화 위협의 근원 제거와 관련해 주한미군이나 사드 철수 문제 등이 거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요청으로 미국을 비공개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이후 9일 만입니다. 출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가 스토커냐고 반문할 정도로 정 실장 동선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점찍은 뒤 백악관 참모들이 제3국 개최를 거듭 주장하며 만류하자 정 실장이 급히 미국으로 갔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소 문제는 스몰딜인 것 같다며 북핵 해결을 위한 빅딜을 논의하지 않았겠느냐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다는 뉴스는 중국발로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북한이 하루 늦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 뉴스를 또 전하는 이유는 북한의 보도 내용 가운데 중국 측에서 비중 있게 다룬 비핵화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북한이 협상을 위해서 비핵화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적극적인 표정과 자세로 발언을 이어가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북한 매체는 두 사람이 한반도 정세 흐름의 발전 방향과 전망을 나누었다고 전했습니다. 담화는 시정 동지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은 일체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은 김정은의 비핵화 발언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면담에선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일정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이란 핵협정 파기 움직임을 억지라고 비난했습니다. 핵협정 이후에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며 미사일 계획과 핵 합의문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이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내세울 논리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오늘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김 의원 이름이 등장한 지 한 달 만인데 서울지방경찰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차순우 기자, 오늘 오전에 출두를 했으니까 벌써 12시간이 다 돼 가는군요. 네, 김경수 의원에 대한 조사는 1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변호사 2명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김 의원이 별다른 진술 거부 없이 조사관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전 9시 50분쯤 동료 의원들을 대동하고 취재진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특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도 응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경찰은 드루킹을 언제 알게 됐고 어떤 관계인지 또 경공모의 댓글 활동 등에 대해선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소환 시점도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경찰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경찰도 이러한 문제를 의식한 듯 오늘 김경수 의원의 조사가 마치는 대로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통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통신과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고 휴대폰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줄 핵심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년 동안의 국회 출입 기록을 분석하며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측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 소환된 인사청탁 대상 경공모 변호사 2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드루킹 쪽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김 의원의 보좌관도 다시 소환이 됐다고 하는데 왜 다시 경찰이 소환을 했습니까? 네, 대질 조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500만 원을 건넨 김모 씨는 돈을 빌려줬다고 경찰 조사에서 앞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500만 원을 받은 한 보좌관은 나흘 전 조사에서 편하게 쓰라고 해서 받았다며 엇갈리는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불러 500만 원이 오간 경위와 방법, 인사청탁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한편 박사모 회원들이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 매크로 조작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2월에 자료 제출을 한 부분이 있어 사실 확인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네이버 댓글 조작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 소환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마치 경찰을 압박하고 수사 지침을 내리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은 개인의 일탈일 뿐이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의혹의 정점이니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 출두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최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 훈수를 둡니다. 김경수 의원 소환에는 혼선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김경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도 드루킹 사건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댓글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개인의 일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의혹의 정점이라며 신속히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로 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린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흐리고 도리어 한국당과 언론사를 향해 요건도 안 되는 수사를 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검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기동민, 재윤경, 황희 의원은 김경수 의원의 경찰 출석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보좌진들도 함께했습니다. 야당은 경찰을 압박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조금 전 기각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총수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폭행 혐의. 조 전 전무는 종이컵을 밀쳤는데 음료가 튄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직접 사람을 향해 음료를 뿌린 것으로 봤습니다. 사람 쪽에 던진 적 없습니다. 특수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대 행사의 업무 방해 혐의입니다. 경찰은 조 전 전무의 휴대폰에서 피해자 측과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무의 구속영장을 조금 전 기각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비리를 폭로하던 직원들은 처음으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모두 가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촛불을 들고 총수 일가와 경영진 퇴진을 외쳤습니다. 불이익을 우려해 신원을 감춘 겁니다. 직원들은 총수 일가 퇴진 때까지 집회를 계속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실업 상태인 일용직 근로자들이 민주노총 산하의 한 건설노조 지부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해 가입을 했지만 조합비만 내고 취업은 안 돼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모 건설노조의 울산 지부 사무실. 한 관계자가 노조를 탈퇴하려는 조합원에게 앞으로 취업이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노동조합하고 협약돼 있거나 저희들하고 협조되는 그런 현장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모 씨는 며칠 전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노조에 가입해야 모 건설 현장의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해서 2달 전에 가입했지만 취업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한푼이 아쉬운 판에 조합 가입비 등으로 20만 원을 써야 했습니다. 참 없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일은 뭐 없는 사람한테 큽니다. 박 씨처럼 민주노총에 가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원성이 좀 많았어요. 취업도 못하는데 뭐에 먼저 가입비를 받느냐. 이건 한마디로 착취다, 착취. 일자리를 빌미로 노조 가입을 강요한 민주노총 측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지금 노는 사람 많아요. 우리 급식은 조합비는 멀더라도 내게 돼 있어요. 조합비 내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공식 입장을 묻자 일부 간부들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광주 집단 폭행 사건으로 현재 3명이 구속되어 있는데 경찰이 다른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뒤늦게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도 경찰이 무기력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포커스는 경찰 대응에 맞추었습니다. 상반신을 드러낸 남성들이 무자비한 폭행을 이어갑니다. 시민들은 애타게 경찰을 기다립니다. 경찰 안 오냐? 뭐야? 찍었다. 이제 이런 장면이 펼쳐지길 기대했을 겁니다. 일로 와. 갖고 와. 아니야, 여기 애들 싸움 나가지고. 하지만 영화와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성이 다가서자 멈칫 물러서는 경찰관. 한 남성은 차에 비스듬히 기대 담배를 피우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또 다른 일행은 비웃기라도 하듯 경찰 앞에 주저앉아 양말을 벗어 던집니다. 폭행도 계속됐습니다. 경찰 2분이 제 옆에 있었거든요. 있는데도 저는 그 차를 잘 태웠어요. 태우니까 계속 왔죠. 경찰은 매뉴얼에 따랐고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는 등 대응도 적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폭행 가담자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살인 미수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 말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죄송하고요. 가서 조사 잘 받고 다시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 대처 능력 위주로 경찰관 채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등 경찰의 무기력한 대응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물론 경찰도 할 말은 있을 겁니다. 지난해 5월 밤늦게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10대 청소년들을 경찰이 집에 돌려보내려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경찰들이 문성이 끌어내렸어요. 네?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로 저항하기도 합니다. 결국 테이저건을 쏘아 제압했는데 이를 두고 국정감사에서까지 과잉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같은 해 6월 흉기난동을 부리던 40대 남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숨졌을 때도 과잉 대응 논란으로 이어졌죠. 잘못해서 남용했다고 하면 또 그것도 비판을 받으니까 여기 정책이나 감독이나 많이 다쳤으면 소송도 당할 수 있겠죠. 적극 대처하면 과잉 대응, 소극 대처하면 부실 대응. 그 줄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시민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친절한 경찰보다는 강한 경찰이 더 믿음직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판매하려던 기념품이 표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청와대는 판매를 보류하고 사과했습니다. 백대웅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차분하게 돌아보며 성과를 정리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청와대 기념품을 새롭게 디자인해 사랑채 선보입니다. 청와대는 방문 기념품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새로 디자인해 판매하려 했습니다. 청와대라는 문구가 쓰인 손목시계, 컵, 문구류 등 21개 품목 41종이었습니다. 청와대 기와와 태극 모양을 주된 이미지로 했다면서 청기와 곡선을 차용한 청와대 서체와 국정 슬로건 나라답게 정의롭게 서체를 활용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유명 디자인 회사 히어 디자인사의 영국 식당 메뉴판 등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부터 시작하려던 판매를 유보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들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기념품 구입을 위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줄을 섰던 시민들은 연락처를 남기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이번엔 전주시의 황당한 행정을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전주시는 한지축제에서 러시아 월드컵 여행권을 경품으로 내걸었고 축구를 좋아하는 한 어린이가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경품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A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년 전 어린이날 전주 한지축제에서 러시아 월드컵 관람 경품에 당첨됐습니다. 항공권과 숙박권, 대표팀 경기 관람권 등 500만 원어치입니다. 축구를 매우 좋아하는 아이였기에 기쁨은 2배, 3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A군 가족은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최 측이 경품 당첨 사실을 모르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때한테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미 또 다 자리를 옮겼고 휴식기편이 있어가지고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A군 가족이 반발하자 전주시는 2박 3일 전주 여행권과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출정식 관람권을 대신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군 가족은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전주시는 예산이 없어 경품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깨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A군 가족은 지난달 30일 인터넷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전주시가 무책임한 행정으로 동심을 파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경품을 지급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시에서 그 축제 홍보비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거 잊었으면 안 되겠다라고 아침에도 얘기했었고 어떻게 돼? 전주시는 올해 한지축제 예산으로 2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스마트폰 좀비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만 보는 걸 말하는데요. 초등학생도 10명 가운데 4명이 이렇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아이들의 사고 위험은 2배나 높다는 점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차가 많이 오가는 좁은 골목. 길을 건너는 아이들의 시선은 스마트폰에 고정돼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핸드폰 보고 다니면은 잘못 길 가서 넘어지거나 다친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물고 가게 해요. 게임이나 전화나 문자 계속하죠. 쓰지 말라고 하는데 심심해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재미난 것에 한번 빠지다 보면은 주변을 살피지 않다 보니까 사고 나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생들은 주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건너면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서울 초등학생의 72%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고 이 가운데 40%가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본다고 답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비율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2배에 달했습니다. 보행 중에 화면이 잠기는 어플을 보급한다든지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부모의 스마트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외국계 SNS는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지요. 그런데 만약 이런 SNS에서 악플이 달려 피해를 봐도 처벌은커녕 수사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수사 요청을 무시하는 실태를 김태훈 기자가 추적 취재했습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36살 김모 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최근까지 악플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팔로워가 수천 명인 김 씨의 SNS에는 갱년기 60초 전이다, 머리 부피가 크다 등 외모를 비하하는 인신공격뿐만 아니라 세무서서 관심이 많다, 검찰 조사가 고시다라는 등 마치 병원 운영에 비리가 있는 듯한 악성 댓글도 달렸습니다. 김 씨는 보는 즉시 삭제했지만 악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잘릴까봐 걱정이 돼서 잠을 자지 못하고 알람과 비슷한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고 심장이 한동안 두근거리는. 참다 못한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악플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석 달 만에 미궁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미국 페이스북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지만 페이스북 측이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게 이제 강제 수사인 영장을 청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그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게 되니까. 한국 페이스북 지사에도 내용 증명을 보내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악플 작성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찾아야 합니다. 회사나 아니면 동호회나 지역이나 이런 거 가입된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특정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 폭력은 해마다 증가해 15,000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등 외국계 SNS 사용자들은 수사당국에 피해를 호소해도 속수무책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헌 논란을 일으킨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맞게 초등학생용 교육과정도 고치라고 제안했습니다. 교육과정은 학습 목표와 내용 등을 총망라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이 집필 기준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그런데 집필 기준에 맞게 수정하라는 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울 사회교과서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며 자유를 민주주의와 함께 명시했는데 이 교과서에서도 자유가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초등교육과정도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맞게 수정하라고 제안한 겁니다. 용어 수준에서 통일성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점이라는 문구를 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애써 개발해 놓은 새 교과서는 쓰지도 못하고 모두 백지화됩니다. 교육의 헌법과도 같은 교육과정에 맞게 집필 기준이 정해지고 집필 기준에 맞게 교과서가 개발되는 게 순서인데 선후 관계가 바뀐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 교과서 집필 기준을 가지고 교육 과정을 바꾼다면 교육 지도상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교육부는 평가원의 제안에 대해 아직 검토를 마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 기준의 위헌 논란이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서 자동차와 기사 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이 기사를 쓴 언론사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시기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보도에 정운섭 기자입니다.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는 검은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운전기사 스폰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자 여러분도 얼마나 어려우신지 알지만 그 역시도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작 의혹을 폭로한 전직 운전기사를 고소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느닷없이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즐겁고 축제 같은 선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혹 검증 보도를 클릭수 늘리기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클릭수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지율에 취한 민주당의 오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한 축제를 벌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정부가 보이고 있는 오만 방자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은 후보는 오늘 오후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달 전 자신과 관련한 미투 폭로가 나오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오늘 사퇴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야당은 역시 진정성 없는 사퇴 쇼를 벌인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병두 의원은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사직을 철회하고 의정활동에 헌신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고 의원직 사퇴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철회 공고안을 의결했고 의원직에 충실히 복무해 책임을 다해줄 것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민병두 의원에게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구인 동대문구 주민 6,000명도 사퇴 철회 요구서를 어제 전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민병두 의원의 사퇴 철회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자기 입장만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민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를 제외하면 여야 의석 차이가 3석에 불과해 민주당의 원내 일당이 위태로운 사정을 감안했다는 뜻입니다. 야당은 민 의원의 2달 전 사퇴 발표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은 말리고 본인은 그만두겠다고 하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현란한 이중 플레이는 손발도 척척 잘 맞습니다. 민 의원의 사퇴 철회는 사퇴 선언 55일 만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오늘은 그동안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굽있는 구두를 신고 화장까지 하고 재판을 받으러 나왔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송차에서 내리던 최순실 씨가 갑자기 넘어집니다. 평소 운동화 차림과 달리 굽있는 구두를 신은 탓입니다. 최순실 같은데요? 최순실. 최 씨는 이전 출석 때와 달리 수의와 마스크를 벗고 정장 차림에 화장까지 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를 향해 크게 꾸벅 인사를 하더니 한 번 더 목례도 합니다. 최 씨가 취재진에게 인사를 한 건 처음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그 본 모습을 좀 보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나. 최 씨는 지난달 25일 입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진단서를 낸 상태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수술 전신 마취 전에 딸 유라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태는 황제 재판을 받는데 2년 동안 딸을 한 번도 못 봤다며 윤석열 검사가 나한테 너무 잔인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구치소의 상황을 파악한 후 문제가 없으면 딸 유라 접견을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최 씨가 2심에서 감경받기 위해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비서관이 형기를 모두 채우고 오늘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사람 가운데 첫 만기 출소를 한 셈인데 정 전 비서관은 교도소 안이 감옥인지 밖이 감옥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미심장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구치소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심경을 묻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지금 거리에서 모시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이나 면회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점이 많습니다.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형량을 다 채우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2억 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가 추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특활비 상납에 대해 대부분 자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른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은 오는 15일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지난 2월 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을 맡았던 정영식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고 청와대가 이 내용을 법원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지금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강동원 기자와 함께 그 적절성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청와대에서 청원 내용을 법원에 전달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바로 상권 분립을 위협했다는 논란입니다. 예. 이 행정부인 청와대가 사법부인 대법원의 법관 인사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청원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할 때 법원 행정처에 전달하겠다고 투명하게 밝혔던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문서나 이메일 등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전화 통화만 한 것이고 또 통화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 자칫하면 어떻게 하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할 때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청원을 통해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 권력 기관들이 그 뜻을 더욱 경청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 비서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관을 파면하라고 한 청원을 법원이 경청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예, 맞습니다. 당장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법원에게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청와대 이런 진정 왔으니까 당신들이 그거 신경 써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예,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개별 사건마다 국민청원이 있다고 해서 이를 모두 법원에 전달하면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뭐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만큼 사법권 독립이 중요하다 이런 뜻일 텐데 그렇다면 이 청원 자체가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헌법 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청와대도 인정한 부분인데요. 따라서 판결을 잘못했으니 판사를 파면하라. 이런 청원은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는 그런 청원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권한을 침범하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청원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법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대법원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청와대 참모가 이런 뜻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면 대법원장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좀 경솔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터키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터키 휴양지로 여행을 간 한국인 부부 4쌍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뒷좌석에 탔던 아내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길 쪽으로 미니버스가 넘어져 있고 충돌 잔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현지 시간으로 3일 오후 2시 반쯤 터키 남서부의 휴양지 안탈리아에서 한국인 60, 70대 부부 4쌍을 태운 미니버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일행 8명 가운데 아내 4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나머지 4명과 반대 차량에 타고 있던 터키인 운전자 등 모두 5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두 분은 괜찮으시고 두 분은 병원에 계세요. 의식도 있으시고 말씀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고가 난 곳은 안탈리아 연안의 고대 리키아 도시 유적 근처로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이들 역시 부부 동반 여행으로 파셀리스 유적지를 관광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터키 주재 한국 대사관은 사고 현장에 직원들을 급파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인도 북부 지역엔 폭우를 동반한 모래 폭풍이 몰아쳐 지금까지 14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복구 작업은 요원한데 더 강력한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밤거리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행인들과 차들이 비틀거리며 움직입니다. 낮에도 최대 시속 130km에 달하는 모래 폭풍에 길가의 나무들은 뽑혀나갈 듯 휘청입니다. पहले पीपल का पेड़ गिरा था बहुत बड़ा उसके बाद में एक इसका गिरा लिप्टिस का और लिप्टिस के बाद में एक ये क्या नाम महुआ का पेड़ है ये गिरा था. 현지 시각 2일 인도 북부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모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주민들이 낙뢰에 맞거나 무너진 담장과 전신주에 깔려 지금까지 14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무너진 가옥만 수천 채, 곳곳에 전기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देखिए बहुत हाई इंटेंसिटी का थंडरस्टॉर्म आया था और उसमें पूरे जिले में अभी तक 5 मृत्यु रिपोर्ट हुई है और करीब 22 लोग जो हैं सीरियस हालत में डिस्ट्रिक्ट हॉस्पिटल के ट्रॉमा सेंटर में. 인도에선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전에 강풍이 부는데 이처럼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난 건 이례적입니다. 전력 공급이 재개되는 데만 이틀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인도 기상청은 이번 주말 더 강력한 폭풍을 예보하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개그맨 겸 가수인 이동우 씨가 특별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이 씨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자는 취지로 릴레이 공연을 기획했는데 동료 연예인 20명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이 따뜻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노래를 부르고 1인 극도 선보입니다. 틴틴5로 큰 인기를 모았던 개그맨 출신 배우 겸 가수 이동우 씨의 공연 눈부신 길입니다. 시각장애를 딛고 일어선 체험을 바탕으로 치유와 공감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길이란 없다. 다만 사람들이 많이 지나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 씨의 특별한 공연에 동료 연예인 20명도 동참했습니다. 매회 이승철, 강타, 태민, 송은이, 안재욱, 소유진 같은 스타들이 노게런티로 출연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한다면 어둠은 사라지고 눈부신 길이 펼쳐질 거예요. 이동우 씨는 절망에 빠진 날 일으켜줬던 이들처럼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장애들,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장애 혹은 갖고 있는 장애, 그런 외로움이나 슬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이 씨는 함께 걷는 길이 곧 눈부신 길이라고 말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27년 만에 전격적으로 성사된 탁구 남북 단일팀이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아쉽게 패했습니다. 하지만 승패를 떠나 함께 땀 흘린 남북한 선수들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이다순 기자입니다. 상대는 세계 랭킹 2위이자 숙적 일본. 첫 번째 단식에서 패한 단일팀의 두 번째 선수는 리우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북한 김송이었습니다. 일본 역시 세계 랭킹 3위인 에이스 이시카와가 나왔습니다. 팽팽한 랠리 끝에 이시카와의 실수를 유도하는 김송이. 주먹을 불끈 거머쥡니다. 세트 스코어 2대2, 두 번의 듀스까지 가는 혈투를 펼쳤지만 결국 아쉽게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세 번째 단식에서도 패하며 최종 점수 0대3. 팀에 그러니까 유익한 전제로 내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결승전 진출은 좌절됐지만 단일팀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은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의 감동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나란히 벤치에 앉아 함께 박수를 치며 열렬히 응원했고 한국 안재영 감독과 북한 김진명 감독은 같이 작전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성사됐지만 예전부터 함께했던 하나의 팀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우리 탁구의 전설들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이렇게 남북이 하나 되는 모습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다가오는 아시안 게임 때도 남북 단일팀이 되어서 꼭 이제 금메달 따서 첫 발걸음을 뗀 남북 단일팀. 4개월 뒤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또 한 번 감동 재현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예, 이 어린이들의 눈엔 모든 것이 크고 아름답습니다. 어린 시절은 지루할 새가 없죠. 늘 놀랍고 신비롭고 호기심에 넘칩니다. 어린 시절은 하나의 삶을 살기에 앞서 많은 삶을 살아보는 바로 그런 시절입니다. 그 시절 꾸는 꿈은 동화처럼 푸근하고 솜사탕처럼 달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희망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희망이란 아이들이 비를 맞으며 따라가는 웃음 띤 무지개다. 작년에 서울대와 국제아동보호단체가 대륙별로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각각 16나라씩을 골라서 8살 어린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학교에 입고 갈 좋은 옷이 있느냐, 집에 자동차나 컴퓨터가 있느냐는 질문에선 한국 어린이가 단연 1위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행복한지를 따지는 종합점수에선 에티오피아, 네팔 다음 꼴찌에서 3번째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유니세프가 5년 전 어린이가 가장 행복하다고 꼽은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가 없고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며 공부 부담이 적어서라고 합니다. 그 네덜란드에서 나온 책,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의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하루 12시간 학교에서 지내며 한편에 서사시 같은 일과를 보낸다. 한국 교육은 압력밥솥, 한국 아이들은 아동, 철인 경기 선수다. 그런 아이들에게 행복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어쩌면 사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찬란한 5월의 사흘 연휴가 이어집니다. 음식점과 공원, 숲과 자연이 모처럼 단란한 가족들로 붐비겠죠. 하지만 어린이날은 어른들이 아이에게 생색내고 미안함을 덜려는 날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린이의 꿈에 무지개처럼 영롱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것, 부모의 꿈이 아니라 어린이가 내 꿈을 찾아서 품게 해주는 것, 누구보다 부모가 1년 365일 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5월 4일 앵커의 시선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네, 오늘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에 바람까지 불어서 꽤 쌀쌀했는데요. 당분간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중부 곳곳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게다가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까지 함께 내려졌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연휴의 시작인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올라 온화하겠고요. 하늘 표정도 좋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오전까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강릉 16도, 대구 10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강릉 28도, 울산 27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은 오늘 경찰에 출두하면서 특검보다 더한 조사라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의 수사는 곳곳에서 구멍이 드러나 보이고 과연 무엇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검도 좋습니다만 의혹을 오히려 키우고 있는 경찰 수사부터 먼저 제자리를 잡는 것이 순서일 듯합니다.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고맙습니다.